사실 링컨이 취임할 때 얼마나 심란했겠습니까? 이제 전쟁이 곧 일어날 텐데. 남부의 입장에서는 링컨이 1860년 선거에 나오면서 해서는 안 될 공약을 낼 겁니다. 그래서 1860년에 링컨이 당선되니까 미국은 완전히 두 개의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링컨을 평가할 때 이 두 가지 있어서 극단적으로 다릅니다. 링컨이 영웅으로 미국 내에서 존경을 받기 시작한 게 그렇게 오래된 것은 아니에요. 게티스버그 연설은 우리가 보통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만 기억하는데 사실은 그 전에 나오는 링컨의 기본적인 철학이 엄청 중요합니다. 이 짧은 연설에서 링컨은 한 번도 The United States of America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미합중국 한 번도 안 나와요. 계속해서 뭐가 나오지 않아요? 안녕하십니까, 정세준입니다. 어느 역사학자는 미국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거울을 보지 않고 살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미국은 최적의 거울이다라고요. 우리 사회 중요한 사안을 이야기할 때면 반드시 미국에선 이렇게 한다, 이런 예를 들게 되죠. 영국의 비틀즈나 우리의 BTS도 미국 팬들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월드스타 반열에 올랐습니다. 어떻게 미국은 세계의 기준, 아니 세계가 되었을까요? 세계의 장면, 세계의 민주주의, 오늘도 미국으로 민주주의 역사기행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여러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류상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학생들에게 역사 수업하고 있는 류성환입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문화부의 성수영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한국사를 공부하고 있는 한혜민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미국은 최적의 거울이다. 이 문장은 오늘 나온 교수님이 책 속에 담아놓은 아주 명문입니다. 명쾌한 문장으로 미국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오늘도 김봉준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전남대학교 김봉준입니다. 우리에게 미국은 최적의 거울이다. 이런 문장을 쓰셨는데 미국을 알아야 우리를 제대로 알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해 아래 새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문화 모든 부분에서 미국은 우리를 비춰보는 굉장히 중요한 거울이 됐습니다. 물론 미국이란 거울이 완벽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거기에 흠도 있고 뭐 이게 깨진 부분도 있고 또 굉장히 어수선한 부분이 많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비춰볼 수 있는 최고의 최적의 거울은 미국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모델을 통해서 또 미국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우리를 들여다보는 게 대단히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한혜원 씨도 그런 걸 느낄까요? 미국이 세계의 거울이다. 미국이 중심이다. 이렇게도 생각하는 미국인들도 있는데. 저는 아무래도 미국인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좋은 점도 많은 나라이지만 되게 많은 실패의 역사나 좀 흠이 있는 역사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약간 더 세계적으로 접할 수 있는 교훈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항상 좀 비판적으로 접근하시는 것 같아요. 미국인이지만. 네. 오히려 더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이 저는 되게 개인적으로 더 인상적입니다. 네. 미국 민주주의 초창기라면은 조지 워싱턴 대통령 얘기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대통령이라는 직함이 이때 처음 생긴 거라면서요? 그렇죠. 프레시던트라는 것은 그때 역사 속에 사실상 처음 등장했다고 볼 수 있죠. 조지 워싱턴이 참 이 재밌는 부분은 우리가 또 배워야 될 부분은 그 당시 전제 왕권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참모들이 이게 호칭을 처음 해보잖아요. 그래서 많은 참모들은 미스터 프레시던트 유 하이니스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대통령 폐하 각하. 그래야 뭔가 격이 맞다고 싶어요. 자, 조지 워싱턴은 기분은 좋았겠죠. 그러나 그냥 미스터 프레시던트로 불러라. 그래서 미국은 지금도 그냥 미스터 프레시던트입니다. 너무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근데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조지 워싱턴 말씀하실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히틀러랑은 또 정반대였었던 것 같아요. 히틀러는 원래 본인이 이제 정치를 하게 되면서 총리가 됐다가 이제 총통되고 그다음에 완전히 퓨러라는 그런 새로운 용어나 또 본인을 더 좀 약간 신격화시키는 그런 용어를 사용했잖아요. 그런데 본인을 오히려 더 나는 그렇게까지 높게
최후까지 존칭하는 건 원치 않는다라고 하면서 본인을 낮췄다라는 거에서 완전히 또 이제 히틀러랑은 좀 정반대의 면모를 보여주지 않았나. 제가 역사에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타이틀이 사람을 만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근대 민주주의가 처음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조지 워싱턴이 기분은 좋았겠죠. 폐하라고 그랬으니 대통령 폐하라고. 근데 그냥 미스터 프레시던트 불러라.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왜 미국인지 또 다시 깨닫게 됩니다. 행운 씨는 어떠세요? 조지 워싱턴에 대한 평가는? 저는 제가 개인적인 생각과 이제 대중의 평가 조금 다를 수가 있긴 한데 요새는 그래도 조지 워싱턴의 어떤 뭐 대통령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서의 평가하는 바가 있다면은 노예 제도를 참가하면서 뭐 얻었던 경제적인 이익이나 이런 거 위주로 보는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긴 있어요. 하지만 계속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는 이제 어쨌든 미국의 독립이라는 과정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으로서 인정할 수밖에 없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 모든 이 다른 면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대표적인 이제 의견인 것 같아요, 지금은. 비판적인 의견 참 좋아요. 항상 양면을 함께 보는 행운 씨. 그래서 오늘 세계장면 세계민주주의, 미국의 민주주의 역사, 특히 초기 민주주의의 어떤 문제점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김봉준 교수님이 꼽으신 첫 번째 결정적인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른 첫 번째 장면은 두 사람의 초상화죠. 한 사람은 미국의 초대 재무장관을 역임한 알렉산더 해밀턴,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미국의 초대 국무장관을 역임한 토마스 제퍼슨. 이 두 사람을 통해 미국의 초기 민주주의의 갈등과 혼란을 들여다보는 거울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환상의 콤비라고 처음에 생각했다가 갈등의 콤비? 갈등으로 뭔가 이뤄낸 사람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인물들이었을까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한 명 한 명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일단 알렉산더 해밀턴은 지역으로 보면은 뉴욕 출신이기 때문에 이제 북부를 대변하고 있죠. 그다음에 토마스 제퍼슨은 버지니아 출신이고 나중에 남부의 거의 대북격으로 남부를 대변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해밀턴은 키워드가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force, 힘. 그래서 새로운 연방은 힘이 있어야 된다. 힘이 있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돈이잖아요. 경제력을 빠른 시기에 경제력을 키워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공업을 육성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또 중앙은행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필요하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군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강한 군대가 필요하다. 또 미국은 헌법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강한 국가, 연방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헌법을 그래도 플렉서블하게, 유연하게 해석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돼요. 이게 해밀턴의 가장 중요한 정치 철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퍼슨은 정반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남쪽이죠. 중앙정부 위험하다 이거예요. 중앙정부가 너무 커지면 주정부의 자치권, 자유가 훼손되기 때문에
주정부가 우선이 돼야지 중앙정부가 너무 커지는 것은 안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게 상공업보다는 농민들 중심으로 토지에, 땅에 피와 땀을 흘리면서 미국의 연방을 점진적으로 미국을 강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이게 연방 군대 얘기인데 세계 역사를 보면은 이게 상비군, 중앙정부의 이 군대라는 게 자칫 잘못하면 총뿌리가 누구의 구호입니까? 시민들의 구호입니다. 자칫하면 시민들의 자유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강한 중앙 군대, 연방 군대를 만드는 걸 거부합니다. 또 하나, 은행 거부합니다. 중앙은행. 결국 돈이랑 늘 힘이잖아요. 그래서 연방 그 중앙은행이 있다는 것은 자칫하면은 지방의 그 권력을 그 자유를 훼손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헌법도 정반대입니다. 엄격하게 해석, 있는 그대로 해석해야지 편의에 따라 느슨하게 해석하면은 독재자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어로는 strict, 엄격한 interpretation,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게 제퍼슨의 정치 철학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지역, 정치 철학, 민주주의를 보는 시각. 그래서 해밀턴은 키워드가 force, 힘이고 제퍼슨은 뭐겠어요? 자유, 리버티입니다. 이렇게 상반된 성격과 배경을 갖고 있는 두 사람 덕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미국의 민주주의 역사가 어떻게 보면 켜켜이 잘 쌓아가는 토대가 된 두 양반인 것 같은데 정치적으로 어떤 영향을 먼저 끼쳤을까요? 정 아나운서님이 대단히 그 중요한 얘기를 해버리셨어요. 사실 제가 마지막 멘트로 지금 애껴놓은 얘기인데요. 그 상반된 그게 미국의 민주주의를 성숙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되고 주의 이해관계, 그다음에 성격의 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미국의 민주주의 하나의 서로 다른 상징으로서 민주주의를 성숙하게 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갈등 혼란 그러면 오 마이 갓, 미국이 그런 어두운 부분이 있었구나, 이게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민주주의 미국의 시작 부분에 서로 다른 사람, 서로 다른 정치 철학이 서로 갈등과 혼란 속에서 조금씩 그 하나의 그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어쩌면은 미국의 민주주의의 강점이지 않겠나. 그게 미국의 민주주의가 그래도 아직까지 헌법이 개정되지 않고 수선만 거쳐서 수정만 해서 미국의 민주주의가 지금까지 계속되는, 제가 볼 때는 긍정적인 의미의 미국 민주주의 역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북부를 대표하고 남부를 대표하고 미국 역사, 정당 정치에도 영향을 끼쳤을지, 이렇게 지금은 어떻게 보면 대립 상태가 헌법 만들 때도 그렇지만 계속된다는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네. 사실 미국의 정당 정치도 우리가 양당 정치라고 그러잖아요. 양당 정치의 시작이 해밀턴과 제퍼슨입니다. 그래서 해밀턴은 아까 얘기했지만 북부의 가장 큰 정치인이죠. 대통령 외에. 그래서 해밀턴은 이제 북부의 연방당, 페더럴리스트 파티, 연방당의 거의 대장격이라고도 과언이 아니고, 남부는 이제 민주공화당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제퍼슨이 대장격이 됩니다. 미국의 교수님 오랫동안 계셨었고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미국사를 가르치셨고 또 그 학생들이 또 최고의 교수님이다 이렇게 선정도 했었고요. 미국에서 오랫동안 이제 정치사나 이 민주주의 역사를 가르치고 또 배우셨을 때 굉장히 인상적으로 이 두 사람이 언급된 부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졌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때 제가 해밀턴 제퍼슨 얘기가 나오면 꼭 틀어주는 비디오가 하나 있었어요. 비디오 테이프. 25분, 30분짜리인데 타이틀이 아마 해밀턴 앤 제퍼슨 on democracy. 해밀턴과 제퍼슨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25분짜리의 비디오 영상 테이프예요. 디렉터, 이 감독이 스냅을 주니까 해밀턴과 제퍼슨이 무덤에서 싹 부활을 해요.
당신들이 죽은 이후에 지금까지 미국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둘이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남북전쟁 얘기, 이제 전쟁이 난다니까 해밀턴이 제퍼슨 보고 봐라. 남북가 고집시더니 결국 둘이 내전 치렀거든요. The selfish states of America. States that stand as bastions against the tyranny of the federal government. What you desire, Hamilton, is A king. better a king than a demigod, elected only because he is able to sway the emotions of a mob. I would stake my life on the sound political instincts of the mob, as you call them. And what results? A civil war. 경제 대공황 얘기가 나오니까 또 제퍼슨이 해밀턴 보고 그봐 상공을 이 위주로 가지 말고 농업 위주로 가자 천천히 가자고 했더니 그래가지고 주식이 미쳐가지고 나라가 이 꼴이 됐잖아. 이꼴이 됐잖아. 그러다가 이제 베트남 전쟁 편이 나오니까 이 감독이 미안한데 1분밖에 안 남았다. 베트남 문제는 토론 못하고 다시 관 속에 들어가라 그럽니다. 근데 저는 잊을 수 없는 게 관 속에 이제 들어가면서 해밀턴이 제퍼슨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그러고 보니까 베트남 전쟁도 극복했는 모양이네. 우리 연방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토론하는 거 있는 거야. You believed in the voice of the people, And you feared the anarchy of the mob. but the nation has survived, Thomas. It has survived. I wonder, was it because of us and our disagreements? Or in spite of us. 아마 우리의 다름 때문에 성공하지 않았나. 그 얘기를 하고 이제 그 25분짜리 그 연극이 끝납니다. 그게 주제네요. 아, 저는 너무 감동적이에요. 저만 이 비디오를 틀어준 게 아니고 그 당시 미국사를 강의했던 많은 동료 교수들이나 미국 전역에서 틀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란 미국의 그 학생들이 얼마나 복받은 것인가. 굉장히 멋있잖아요. 예. 우리의 다름 때문에 maybe 우리의 이 연방이 지금까지 버티고 있지 않나. 예, 저로서는 해밀턴과 제퍼슨의 다름이 어떻게 초기에 아픔은 있었지만은 그게 이제 미국의 연방을 성숙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했고 더 중요한 건 후손들이 미국사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그걸 아까 두 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긍정적인 시선으로 보게 만드는 그 역사 교육의 중요성을 제가 깨달은 것입니다. 세계의 장면, 세계 민주주의, 미국 초기 민주주의의 불안한 모습, 갈등 짚어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결정적인 장면 함께 보도록 하죠. 이 지도는 1860년 미국 대통령 선거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지도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남북 전쟁이라는 거대한 이제 내전이 어떻게 미국의 그 연방을 이렇게 분단시켰나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게 선거 결과를 보면은 공화당은 이제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이 공화당 후보로서 대통령이 당선이 되죠. 빨간색은 공화당을 지지한 그 공화당, 녹색이죠. 남쪽은 존 브래클린지의 남부 민주당의 표고.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릴 텐데. 헷갈리네요, 진짜. 공화당의 첫 번째 대통령 후보가 에브라함 링컨이라고 했는데 이게 여기서 뭐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그때 공화당과 지금 공화당은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1860년대에 이 링컨의 공화당은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지금의 민주당으로 생각하면 대충 맞고 이 남부 민주당의 1860년 남부 민주당은 지금의 공화당으로 생각하면 얼추 맞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서부 쪽은 친 링컨, 그리고 북쪽으로 갈수록 친 링컨, 남쪽으로 갈수록 반 링컨. 중간 정도는 이제 아직 결정을 못하는 주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좀 쉽게 얘기하면 지금의 경합주 성격으로 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놀랍지 않아요? 2024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지역 구도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않겠습니다. 미국 대선은 좀 흥미로운 게 선거인단 수로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저기 빨간색 오레건, 캘리포니아 3, 4 적혀 있는 부분이 이제 선거인단 수. 1860년대 지도와 지금 약간의 숫자 차이는 있지만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고 선거 방식도 그때와 지금이 별반 다르지 않았던 그렇죠. 거네요. 선거인단 싸움이죠. 그때도. 근데 저게 색깔을 보니까 거의 이제 북쪽은 조금 알록달록하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섞여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선을 그어 놓은 것처럼 남쪽, 북쪽 구분이 확실하네요. 표를 보면은 사실은 상당히 압도적으로 링컨이 앞서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선거인단은 인구수에 비례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민자들이 남부로 가겠어요, 북부로 가겠어요? 남부는 이제 면화라 농업 중심이기 때문에 상공업 위주는 북부로 많이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거인단 수에서는 북부가 훨씬 유리하고 북부의 지지를 받았던 링컨이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링컨이 제 16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는데 되자마자 이제 남북 전쟁이 벌어집니다. 남북 전쟁은 그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인명 피해를 가져온 전쟁이라고 이번에 제가 공부하면서 배웠습니다. 그 전에는 그렇게까지 큰 인명 피해가 있었을까 싶었는데요. 남북 전쟁은 이제 1861년부터 65년까지 4년 동안 벌어진 전쟁인데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이제 인명 피해를 본 전쟁으로 유명합니다. 이제 숫자로 보시면은 65만 5천 명이 이제 희생하게 되었는데 그 숫자가 이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미군이 희생자의 수를 합친 것보다 더 높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인명 피해 군인들 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일반인의 인명 피해도 많았기 때문에 되게 자악한 그리고 정말 그 devastation이 많았던 전쟁으로 유명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거의 남과 북으로 나눠 싸워온 6.25 전쟁 같은 느낌이네요. 네. 그렇게 많이 돌아가신 줄 몰랐는데, 근데 교수님 궁금했던 게 저는 남북 전쟁 하면은 그냥 노예 해방 전쟁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노예 해방을 주장했던 링컨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그러면 남부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그렇게 밤 들고 일어나서 전쟁이 일어난 건가요? 아니면 다른 갈등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그 복합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일단은 남부의 입장에서는 링컨이 1860년 선거에 나오면서 해서는 안 될 공약을 낼 겁니다. 바로 내가 대통령이 되면 노예 해방시키겠다. 근데 수십 년 동안 대통령 선거에서 감히 누구도 노예 해방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노예 해방을 약속하는 순간 남부주들은 표를 안 찍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표 계산 때문에 노예 해방을 얘기를 하는데 링컨은 노예 해방을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남부주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좋아. 당신 당선되면 우리는 연방에서 떨어져 나올 거야. 그래서 1860년에 링컨이 당선되니까 남부주들이 줄줄이 연방에서 떨어져 나옵니다. 결국 11개의 남부주들이 연방에서 탈퇴합니다. 탈퇴해서 남부연합을 결성을 하죠. 결성을 해서 이제 미국은 완전히 두 개의 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두 나라가 다른 나라로 이제 완전히 쪼개졌잖아요. 네. 그런데 남부연합이 썸트 요새를 공격합니다. 썸트 요새는 연방 요새죠. 연방군의 요새였기 때문에 결국 썸트 요새의 공격으로서 남과 북의 전쟁, 즉 내전인 남북전쟁이 발발합니다. 일단 링컨이 공약으로 아무도 말하지 않던 노예 해방을 이야기한 거 왜 그랬을까? 그 지점이 가장 궁금해집니다. 노예 해방 얘기를 꺼내고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 분명히 큰 문제가 생길 것이다. 알면서도 얘기를 했다는 건 얼마나 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큰 생각을 하고 있었든지 아니면은 연방을 사단 내려고 이제 작정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게 남부의 거의 뭐 그 시스템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노예 해방을 약속했다. 이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공약이기 때문에 남부 입장에서는 그런 공약을 해서는 안 되는데. 그리고 헌법에 의하면은 미 합중국의 국민인 우리는 여기서 우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남부주들은 우위를 주로 생각한 거예요. 우리 주. 예. 근데 북부는 연방 쪽에서는 그냥 미국 전체 시민을 얘기한 것이지 특정한 주가 아니다. 그다음 링컨이 주목한 것은 미 연방이 결성된 가치가 뭐냐? 자유잖아요. 예.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그 자유, 그 가치 위에서 연방이 결성이 되었는데 그게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수십 년 동안 해결을 하지 않고 한 지붕 두 가정으로 좀 살고 있잖아요. 링컨 입장은 이건 아니다 이거예요. 더 나은 미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치를 다시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노예 해방을 해야 된다. 서로 다른 원칙과 철학을 가지고 미국 연방을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다. 자유라는 그 헌법 가치를 위해서 노예를 해방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국민들은 알았을까요? 그런데 이제 북부주에서는 이미 노예 해방 운동이 상당히 탄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공화당의 주 강령이 노예 해방이기 때문에 이제 북부주에서 상당히 호응이 컸죠. 그래도 인간이 갖고 있는 인종 차별 이런 것들은 쉽게 이게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쪽에서는 링컨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좀 링컨이 너무 과하지 않았나. 정말로 연방을 생각했다라면은 조금 더 온건한 방식을 취해야 되는데 강하게 노예 해방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았나. 또 반대로 링컨은 사실 연방주의자입니다. 노예 해방을 미국의 가치를 들여다보고 우리가 미래를 봐서는 우리가 앞으로 전향적으로 우리가 노예를 해방시켜야 되지 않겠나. 진정한 연방의 통합을 위해서는 이런 가치 부분을 여기서 우리가 차제 해결해야 된다. 이게 링컨의 생각이었죠. 오늘 세계의 장면, 세계의 민주주의, 미국 건국 초기의 갈등, 또 민주주의가 정말 제대로 굴러가는 과정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결정적인 장면은 어떤 걸 꼽으셨을지. 남북전쟁은 끝났고요. 세 번째 결정적인 장면 보겠습니다. 해골이 등장하네요. 아시는 것 같아요. 해골 씨 먼저 설명해 주실래요? 일단 여기에는 이제 백인 우월 단체인 KKK의 상징적인 그림이에요. 그래서 Confederate과 KKK는 함께 한다라는 의미로, 그리고 요 중간에 흑인 노예가 있잖아요. 우리는 뭐 우리의 노예를 지킬 권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Confederate State와 같은 편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어릴 때부터 많이 봤던 사진입니다. 네,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 결정적인 장면으로 이 장면을 꼽은 이유는요? 재건 시대의 실상을 보여주는 굉장히 유명한 사파입니다.
잘 설명을 해 주셨지만 자세히 보면은 이 해방된 흑인 가정 위에 보면은 worse than slavery, 노예 시대보다 훨씬 나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왼쪽은 White League, 그래서 남부의 그 백인 지도자들과 남부의 인종차별 우호적 KKK 둘이 연합해서 해방된 흑인들을 사실상 노예 상태로 지금 억압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대단히 유명한 사파입니다. 궁금해지는 게 어쨌든 남북 전쟁에서 노예 해방을 주장한 그 북군이 이겼고 또 그래서 결과적으로 노예가 해방됐는데 자유시민이 된 이 사람들의 삶은 더 어렵고 고통스러워졌다고 그림에도 돼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예,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역사에서는 감정의 선율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 남부 백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옛날에는 노예였잖아요. 이제 해방됐잖아요. 법적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걸 인정을 했겠습니까? 더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이들이 실질적으로 그 해방 자유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남부인들의 입장에서는 박탈감이잖아요. 이런 심리적인 이 정서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법망을 피해서 혹은 합법적으로 린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 행동을 했던 것이죠. 이 정서적인 이게 이제 많은 남부의 정치인들이 이용한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링컨은 연방주의자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도 62만 명이 죽었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 총 무기 수준을 보면은 곱하기 10에도 과장이 아니에요. 심하게 하면 지금 얘기하면 600만 명 이상 죽었을 처참한 내전인데 얼마나 서로 미워했고 이게 그렇겠어요. 그래도 연방이 어쨌든 통합이 됐잖아요. 그리고 전범으로 남부 지도자 한 명도 처형이 안 됩니다. 이 세계 역사에서 이례적인 얘기예요. 그 이유가 링컨이 죽기 전에 했던 관용의 정책입니다. 내전이기도 하고 너무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했고 그러면 그 이후에 전쟁이 끝난 이후에까지 우리가 피를 보진 말자 이런 링컨의 관용 정신이라는 게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예, 링컨이 전쟁 막바지의 가장 큰 고민은 이제 연방의 승리가 이제 눈앞에 가까워오잖아요. 가장 큰 고민은 뭐겠어요? 이 패배한 남부를 어떻게 연방으로 다시 들어올 것인가. 이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링컨 대통령을 만들었던 북부 공화당이 급진파 세력들은 이 연방에 아픔을 줬던 남부 정치 지도자들 중심으로 본때를 보이고 정말 반성하고 정말 노예를 해방하고 그걸 확인한 이후에 연방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요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철저한 과거 청산을 확인한 이후에 연방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링컨의 생각은 전쟁이 어차피 끝날 텐데 적어도 그 주의 10% 주민이라도 노예 해방을 인정을 하면은 연방에 받아들이자. 이게 상당히 파격적이에요. 근데 그 정책으로 아직 가시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적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말은 못했지만 링컨의 유명한 10% 플랜입니다. 뭔가 반발하고 싶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되게 슬픈 역사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할머니 인권 문제로 시위를 많이 하시고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다 겪은 상황이니까. 이 역사를 생각하면 되게 멀리 느낄 수가 있긴 한데 사실상 이제
흑인 아이들과 백인 아이들 함께 학교 간 게 60년대거든요. 그건 정말 얼마 안 됐어요. 이 시대는 노예 제도의 폐지로 되게 유명하지만 인종차별의 본격적인 시작 그리고 또 흑인 시민들에 대한 폭력의 문화의 시작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저희 링컨 하면 게티스버그 연설 얘기를 제일 많이 하잖아요. 남북전쟁의 기로가 되는 게티스버그 전투가 1863년 7월 첫 주에 벌어집니다. 북군이 지죠. 그래서 북군이 진 이후로 이제 수세에 몰리게 되고, 사실은 그 이후로는 뭐 이제 언제가 문제지 남부는 이제 패전의 수순을 밟게 됩니다. 그래서 링컨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았겠어요. 승기를 잡았으니까. 그래서 몇 달 뒤에 북군 전몰 장성들의 그 죽은 병사들을 기리기 위해서 기념관을 게티스버그에서 기공식을 하게 됩니다. 그때 링컨이 초대받아서 했던 게 유명한 게티스버그 연설입니다. 이게 다 지금 설명할 수 없는데 3분도 안 되는 짧은 연설인데 미국 최고의 연설, 링컨을 링컨으로 만들었던, 또 미국 민주주의, 세계 민주주의의 그야말로 그 핵을 했던 연설인데, 똑같아요. 링컨은 우리가 다시 미국의 건국 이념으로 가자, 자유로 가자, 그 가치로 가자. 이 짧은 연설에서 링컨은 한 번도 The United States of America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미합중국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리고 북부 전몰 그 죽은 장병들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그 세레모니임에도 불구하고 북부라는 얘기도 안 나오고 군인이라는 얘기도 안 나옵니다. 계속해서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 미국의 가치, 자유에 봉헌된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된, 희생된 그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다. 그래서 링컨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미합중국이 아니에요. 미합중국이 봉헌된 자유라는, 평등이라는 가치, 그리고 그 가치에 희생된 그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계속 3인칭이 나옵니다. 자유에, 평등에 봉헌된, 독립선언문과 헌법에 보장된, 거기에 봉헌된 그 나라, 그 나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희생된 그 사람들. 저는 처음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읽고 그 링컨의 철학을 보면서 사실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 전시 상황에서. 자기도 대통령 폼 잡고 싶겠죠. 근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게티스버그 연설은 우리가 보통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만 기억하는데, 사실은 그 전에 나오는 링컨의 기본적인 철학이 엄청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뭐 대통령이나 뭐 정치인들도 항상 링컨을 언급하고 그 이념을 배워가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꽤 많이 접할 수 있었는데, 링컨에 대한 평가, 미국에서도 뭐 교수님이 생각하는 거랑 비슷할지. 저는 일단 링컨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썼던 많은 책들 중에서 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링컨입니다. 저에게는 링컨은 영웅이죠. 근데 이제 뭐 영웅으로 미국 내에서 존경을 받기 시작한 게 그렇게 오래된 것은 아니에요. 그래요. 남부 입장에서는 링컨이 좋았겠어요, 싫었겠어요? 원수. 네. 아까 우리 행운 씨가 얘기했지만은 해방이 됐지만 거의 100년 정도 오랜 시간 동안 해방된 흑인으로서 자유를 누리지 못했잖아요. 사실 링컨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영웅이지만은 남부로부터 인정을 받기까지는 거의 100년이 걸립니다. 그 당시에 이 재건 시대의 미국 역사학을 주도했던 사람이 윌리엄 더닝이에요. 그래서 그 추종하는 사람들이 더닝 학파라고 그럽니다. 더닝 학파들은 친남부 성향의 학파들이에요. 남부가 잘못한 게 아니다. We the State에 분명히 주 권리를 얘기했는데 연방 정부가 너무 심했다. 그리고 재건 시대도 사실 이게 남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묘사한 게 더닝 학파예요. 이게 1930년대까지 미국의 역사학을 주도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소리 없이 논쟁하지 않고 링컨의 전기를 펴내고 얘들을 위해서 뭐 어린이 전기를 펴내고 링컨의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링컨의 영화를 만들고 2000 몇 년까지도 링컨 영화가 계속 나오잖아요. 남부와 싸우지 않고 역사에서 논쟁을 하지 않고 계속 100년 동안 링컨을 재해석하고 영화를 만들고 다큐멘터리를 만든 게 이게 지금의 링컨을 만든 거예요, 사실은. 그게 이제 1960년부터 탄력을 받아서 지금은 이제 남부에 가서도 뭐 무조건 링컨은 이제 미국의 영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링컨도 사실 아차하면 역사 속에서 지금의 영웅이 안 될 수도 있었지만은 결국은 그 링컨을 미국의 영웅으로 생각하고 링컨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조명했던 문화예술인들, 역사가들, 교사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사실 링컨이 오늘날의 미국의 영웅이 된 것입니다. 미국의 힘은 이렇게 나왔구나를 또 오늘 강의를 통해서 실감하게 됩니다. 원칙은 승리한다. 뭐 이런. 다른 나라의 긴 역사보다도 훨씬 더 압축적으로 발전 과정을 잘 거쳐온 것 같아요. 그래서 군데군데 뭐 링컨이 좋은 예지만은 지도자가 상당히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사실 링컨이 취임할 때 얼마나 심란했겠습니까? 이제 전쟁이 곧 일어날 텐데. 링컨의 취임사를 자세히 보면은 남부를 미워해서는 안 된다. 증오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보는 시각, 헌법을 보는 시각은 다르지만은 기본적으로 감정이 흐트러지지 않으면은 링컨 생각할 때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농담으로도 얘기를 하지만은 링컨이 살아 있었을 때 만약에 비틀즈가 있었다면 링컨의 18곡이 Let It Be였을 것 같아요. When I find myself in times of trouble, Mother Mary comes to me, speaking words of wisdom, let it be. And in my arms, Let It Be. 가장 좋은 번역은 내비둬. 이겼잖아요. 그걸 뭘 죽이고 그래. 내비둬. 내 욕에도 괜찮아. 내비둬. 전라도 얘기하면 내비둬. 그래서 링컨의 그 관용과 화해 정책이 정신이 제가 볼 때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해서 이 내리비 정신이 그 미국의 연방을 붙들어지지 않았나. 뭐 지금까지도 어려움은 많지만은 그래도 역사의 군데군데에서 이런 그 지도자들 그리고 지도자들을 믿고 따라가는 그 국민들의 이게 미국의 힘인 것 같아요. 이게 또 민주주의의 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인가요? 미국에서? 계속돼야죠. 우리는 미국을 통해서 그러면 그 부분을 닮아가면 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저는 민주주의는 이쁘면 안 돼요. 어. 너무 깨끗해도 안 됩니다. 흠이 있어야 돼요. 싸워야 됩니다. 혼란이 있어야 돼요. 갈등이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이게 민주주의는 기본이 국민이 중심이잖아요. 근데 그 국민이 지역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다르잖아요. 당연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아픔 속에 또 다양성 속에서 성숙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가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 성숙할 것이라는 국민들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완벽한 제도 글쎄요. 세상에 완벽한 제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하나만 예를 들까요?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이 헌법으로서는 미국의 헌법보다 몇 배 완벽한 세계사에서 가장 완벽한 민주주의 헌법이라고 합니다. 그 헌법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아돌프 히틀러가 나왔습니다. 역대 미국 세계 역사에서 민주주의로서는 가장 애매모호하고 그것 때문에 많이 싸웠던 이 헌법이 미국의 헌법입니다. 그 완벽하진 않지만은 계속 완성돼 가고 있는 게 미국의 민주주의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미국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생각한다면은 이쁘지 않고 제도가 깨끗하지 않고 많은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이 정신적인 부분이 훨씬 중요하지 제도나 이런 것들은
저는 두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탁월하십니다. 제가 갑자기 처음 그리스 표현할 때가 생각나네요. 세계장려 세계민주주의 오늘까지 2시간에 걸쳐서 미국의 독립부터 건국 초기 민주주의의 어떤 혼란과 갈등 살펴봤습니다. 미국이 왜 세계의 기준이 됐는지, 세계 그 자체가 됐는지 오늘 시간을 통해서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계장면 세계민주주의 다음 시간도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